반갑습니다. 오랜만에 1차 고사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이제 다시 영상을 찍게 됐는데 뭐 아직 우리 시험은 꽤 많이 남았지만 차근차근 이제 우리 진도 어느 정도 조금 나갔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복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2차 고사 들어가는 범위는 이제 고려 전체 부분이요. 고려사. 그래서 우리 앞서 배웠던 이제 후삼국이나 뭐 삼국시대 뭐 고대사 요 부분보다는 음, 사회가 조금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에 맞게 내용도 조금 복잡해지는데 그래도 최대한 어렵지 않게 해보고자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제가 와 정말 시험 치고 나서 결과를 보고 정말 꽤나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더 쉽게 알려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도 봤듯이 학습지도 새로 바꿨고요.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 중이니까 여러분들도 좀 같이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저는 뭐 그냥 수업을 하는 거고 뭐 물론 그에 대한 굉장히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사실 갖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의 이제 공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주지 않으면 제가 뭐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없으니까 만약에 공부를 하겠다는 좀 생각이 있다면 조금만 더 서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단은 고려가 건국되는 과정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후삼국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야 돼요. 후삼국은 어 이제 아주 조금의 이제 영향력만 남아 있는 경주 부근에만 조금 남아 있는 이 신라 기존의 신라랑 정말 신라는 또 오래 가고 있죠. 그리고 기존에 있던 후백제 그리고 후고구려 이렇게 있었는데 그 후고구려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바로 궁예가 점차 이제 처음에는 정치를 굉장히 잘 했다곤 하는데 갈수록 애가 정치를 좀 폭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 뭐 많이 봤을 겁니다. 짤이든 뭐든. 그래서 궁예가 뭐 관심법을 쓰잖아요. 그래서 뭐 네가 마군이로구나 하면서 막 법봉으로 때려 죽이고 막 신하들을 죽이고 일반 백성들한테도 막 폭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민심을 잃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은 신하들에 의해서 궁예가 쫓겨나게 되고 왕건이 왕으로 추대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데 음, 이게 어쩌면은 제 뭐 생각입니다. 뭐 만약은 없지만 어, 어쨌든 역사라고 하는 거는 승리자의 역사잖아요. 이긴 자의 역사이기 때문에 왕건이 궁예의 원래는 신하였는데 이 왕건이 결국은 자신의 왕을 몰아내고 왕으로 이제 왕위를 뺏은 형태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요거를 정당화시키려면 궁예를 아주 천하의 몹쓸놈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궁예는 그런 왕건의 이제 왕위를 뺏는 거에 대한 좀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좀 역사적인 희생양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물론 뭔가 잘 못했고 그랬을 수도 있죠. 물론 그것도 가능한 얘기지만 제 생각에는 궁예가 그렇게 막 잘 못하지도 않았음에도 왕건이 결국은 왕위를 뺏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조금 더 강하게 드는 게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신하들이 여러 번 왕건한테 추대 왕으로 올라가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여러 번 거절했다라는 아주 겸손한 이제 원래는 자기가 왕위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걸 과도하게 좀 그려내는 걸 보면 약간의 정치적인 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왕위를 이제 왕건이 궁예가 쫓겨나고 나서 왕으로 추대가 되면서 이제 후 고구려가 고려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게 된 거죠. 그래서 후고구려에서 갑자기 어느 순간 후고구려가 사라지고 고려가 생겨난 것이 아니고 후고구려가 그냥 고려로 이름을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그래서 고려가 어쨌든 새롭게 나라는 건국이 된 거죠. 왕조가 바뀐 것이고 그게 918년이었고요.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고려라고 이름을 지었고 왕건의 원래 근거지였던 송악으로 다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금 이제 후삼국이 경쟁을 하는 체제가 이루어지는 상태인데 사실 뭐 요 경쟁 체제에서 신라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였고 고려랑 후백제 간에 이제 경쟁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되는데 실제로는 후백제가 고려에 훨씬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고려와 후백제에서 이제 신라에 대한 이제 입장은 보여주는 모습은 굉장히 차이가 났는데 후백제 같은 경우는 신라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고 실제로 이제 견훤 같은 경우는 신라의 수도까지 이제 서라벌까지 쳐들어와가지고 당시 왕이었던 경혜왕을 때려 죽이고 신하들 보는 앞에서 그래서 굉장히 막 모욕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사촌 동생이었던 경순왕 마지막 왕을 허사비 왕으로 막 앉혀놓기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신라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고 그리고 되게 적대적이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왕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힘없는 왕이었던 경순왕에게도 굉장히 자신보다 높여주고 그리고 신라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이고 이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후백제가 막 쳐들어가면 고려가 막 도와주고 하면서 신라에게 굉장히 좀 환심을 많이 사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후백제랑 고려의 싸움이었는데 처음에는 후백제가 잘 나가다가 결국은 이게 또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게 돼요. 견훤도 뭐 부인하면 왕건이 뭐 빼놓을 수 없죠. 왕건이 최고인데 견훤도 뭐 여러 부인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본부인에게서 난 자식들이 사실은 걔들이 조금 별로였던 것 같아요. 걔들이 검스 이제 신검, 양검, 용검 이 검스 형제들인데 얘들하고 그리고 견훤이 이제 실제로 되게 예뻐했던 거는 배다른 동생 막내였던 이제 금강이라고 하는 애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싶어 했어요. 이런 이제 왕위 계승 다툼 때문에 결국 본부인 아들들 요 검스 형제하고 금강하고 이제 경쟁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신검, 양검, 용검 얘들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금강을 때려 죽이고 그리고 자기 아빠를 이제 금산사라고 하는 절에다가 감금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참 진짜 폐륜하죠, 폐륜하. 그래서 동생 뭐 배다른 동생 뭐 그렇다 쳐도 자신의 이제 아빠를 이제 아예 감금시켜서 차마 죽일 수는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감금시켜둔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됐으면 뭐 또 괜찮았을 수도 있는데 이 견훤이 아주 70대 노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힘도 좋고 뭐 그랬던지 이 감금시켜놨는데 도망쳐요. 도망쳐서 하필이면 고려 왕건한테 가서 투항을 하게 됩니다. 고려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후백제의 왕이었던 사람이 자신한테 투항이 온 거니까 여론도 이제 자기한테 엄청나게 많이 민심도 쏠리게 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견훤이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후백제 저 치러 갈 때 자기를 선봉에 세워달라고 저 자식들 내가 때려 죽일 거라고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와 완전 더 좋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견훤이랑 이 검스 형제들 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은 고려가 후백제를 결국 다 몰아내고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려가 후백제를 이기게 되고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는 마지막 이제 경순왕이 자신 백성을 우리가 다 살리는 길은 우리가 항복하는 길이다 하면서 나라를 그대로 고려에 갖다 바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후삼국이 아주 손쉽게 신라는 전쟁하지 않고 통일시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결국은 그래서 후삼국이 통일됐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고려라고 한 나라가 통일한 다음에 통일 왕조로서 고려 어떻게 이 체제를 처음에 갖춰가는지 요걸 우리 좀 봐야 되는데 먼저 태조의 정책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라를
그동안 쭉 전쟁 기간이었고, 그리고 분열기가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를 거쳤잖아요.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신라 말 때도 상황이 워낙 안 좋았고. 네, 그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태조가 했던 정책은 이제 민생을 좀 안정시키는 정책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세금을 아주 파격적으로 줄여줍니다. 10분의 1로 줄여요. 10분의 1로. 10분의 1로 줄였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흑창 이런 거 한번 볼 텐데 빈민을 구제하는 이런 정책들, 아주 복지 정책을 막 펼쳐내요. 그래서 굉장히 백성들에게 민심을 많이 얻었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민족 통합 정책, 새롭게 이제 통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하고 다시 이제 분열을 겪지 않으려면 물론 민족을 통합시키는 정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신라 후백제 백성들 그리고 발해 유민까지도 통합을 해요. 이게 시기를 좀 봐야 되는 게 고려가 건국된 이후, 그리고 발해가 이제 거란한테 멸망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발해의 왕자였던 대광현이라는 애가 이제 유민을 쫙 끌고 이제 고려에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와서 합류하게 돼요. 이제 이걸 다 통합시키는 정책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처음 이제 고려는 이름부터 딱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걸 이제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북진 정책. 북으로 진출하겠다. 요때 북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북쪽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지형적으로도 아마 방위적으로도 북쪽이었을 것 같긴 한데, 요때 말하는 북쪽은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겠다. 고구려의 옛 땅을 다시 진출하겠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 이때는 서경이라고 해서 서쪽의 수도와 같은 곳이다 하고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토도 조금 넓혀요. 조금. 뭐 아주 막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넓힙니다. 그리고 태조가 사실 이 고려라고 한 나라는 태조 왕건의 혼자 힘으로 나라를 통일한 건 아니거든요. 처음 이제 왕이 될 때도 봤지만 뭔가 신하들이 되게 추대해주는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여러 호족들이 엄청나게 강한 힘을 가진 상태에서 약간 호족의 대표로서 이제 왕건을 왕으로 삼는, 대표자로 삼는 이런 형태였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고려라고 한 나라는 실제적으로는 호족 연합 정권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호족들이 되게 영향력이 세요. 그래서 이 호족들을 어떻게 포섭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요게 이제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호족을 포섭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결혼하는 거죠. 결혼. 네, 가족을 만들면 되잖아요. 가족. 그래서 이걸 이제 혼인 정책. 그래서 결혼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하게 되는데, 태조는 뭐 제가 앞서 부인 되게 많다고 했지만 부인만 29명이죠. 29명. 자, 영토 넓혔던 거고요. 요게 이제 부인 돼 있잖아요. 왕후 부인. 부인이 29명이고요. 이 전국에 걸쳐서 쫙 다 있습니다. 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느 이제 지역에 조금 괜찮은 호족이 있다 싶으면 다 이제 포섭해서 결혼해서 다 내 편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호족연합 정권 아주 강력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성실을 하사하는 거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력한 호족 가문이면 제가 채씨인데 아주 잘 나가요. 그러면 왕건이잖아요. 왕씨 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왕보구가 되는 겁니다. 왕보구 진짜 이상한데 어쨌든 이제 왕씨 주는 거, 왕의 성씨를 주는 거라서 왕씨. 그래서 성씨를 하사하는 거, 그리고 관직 주는 거 이런 건 뭐 당연히 공에 따라 분배를 했을 테고, 토지. 당시 이제 경제의 가장 기반은 토지니까 땅을 같이 나눠줬는데 이걸 역분전이라고 합니다. 역분전. 역할에 따라 분배한 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역분전. 그리고 좀 견제하는 정책도 필요하죠. 무조건 다 포섭하고 내 편 다 만들었다고 해서 가만히 믿고 있으면 안 되죠. 또 배신할 수 있잖아요. 같은 가족도 배신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견제하는 정책도 필요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사신관이라고 해서 이런 거예요.
중앙에 고관이 된 사람에게 자기 출신지의 사신관이라고 하는 명예간직을 주고 이제 지방 세력을 견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양산 출신의 아주 중앙 고관이 됐어요. 그러면 저한테 이제 양산 지역의 사신관으로 임명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양산 지역에 있는 지방 세력들을 좀 관리하도록 하는 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이제 사신관. 그래서 일종의 요거는 뭔가 되게 우대해주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책임지게 하면서 좀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제도였던 거고, 그리고 기인 제도는 아주 뭐 누가 봐도 딱 봐도 이제 견제하는 거예요. 이 기자가 납치할 기자에 사람 인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납치한다 이런 제도인데, 사람 납치한 게 범죄지 무슨 제도인가요? 이렇게 싶겠지만 지방에 아주 유력한 호족들이 있으면 그 자제들, 자식들을 중앙에 이제 수도에다가 보내서 인질로 잡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질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말을 안 들으면 네 자식 내가 죽인다. 이렇게 이제 협박할 수 있는 그런 견제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그런 제도라고 보면 되죠. 자, 그리고 훈요식조라고 해서 태조가 이제 후손들에게 남긴 교훈인데, 그 내용을 보면 뭐 불교 행사를 뭐 열심히 해라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있었죠? 훈요식조의 내용에 우리 책에 정리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분석한 내용들 같이 좀 기억해뒀으면 좋겠습니다. 뭐 불교 장려랑 뭐 그리고 북진 정책 이런 거에 대한 내용도 있었죠. 막 거란배척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었으니까 석영 중시하고 이런 것들 같이 기억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왕권을 점차 안정시키는 이런 정책이 필요했는데, 요게 사실은 태종 왕건 때문에 이 왕권이 굉장히 불안정했어요. 고려 왕조 초기에는 이게 부인이 29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온 자식들 만약에 한 명씩만 낳는다 해도 왕자가 29명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왕이 될 수 있는 건 한 명이니까 아주 치열한 왕위 계승 분쟁이 이루어졌겠죠. 그나마 다행인 건 왕자를 전부 한 명씩 낳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왕자가 29명은 아니고 그래도 25명이었어요. 25명이고 뭐 공주가 뭐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한 30명 넘었던 것 같은데, 자식만 해도 50 몇 명이 넘습니다. 거의 뭐 저기 뭐 사우디 이런 데 가면 왕자가 뭐 5천 명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왕자들 중에서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아주 치열하게 분쟁이 일어나요. 하지만 일단은 다행스러운 건지 일단은 장남이었던 해종이 먼저 이제 왕위를 잇게 돼요. 그래서 둘째 이대왕이 이제 장남이었던 애가 해종이 됐고, 근데 희한하게 왕위를 이은 지 2년 만에 죽습니다. 뭐 갑자기 병을 얻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실제로 그럴 수는 있지만 조금 좀 애매한 게, 해종은 장남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왕건이랑 같이 이제 전장을 누비던 장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건강하게 전쟁을 막 수행하던 사람이 왕이 되더니 갑자기 병을 얻었다? 이건 조금 의심할 만하죠. 자, 그리고 이제 해종 말미 요때 왕규의 난이라고 해종의 장인이었던 이제 왕규라는 사람이 그 왕권에 막 도전하기도 하고 왕위 계승 분쟁에 막 도전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난도 일어나기도 했고, 그러면서 굉장히 좀 불안정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왕위를 이은 사람이 종이거든요. 그래서 꽤나 잘 나갈 줄 알았는데 또 얘는 4년 만에 죽어요. 얘도 좀 희한해요. 아주 건강하게 서경 세력의 이제 뒷배를 가지고
꽤나 이제 지지 세력도 강하고 괜찮았던 애인데 갑자기 죽습니다. 4년 만에. 그리고 왕위를 이었던 애가 이 정종의 배다른 동생이 아니고 친동생이었던 광종이 왕위를 잇게 돼요. 근데 이 광종은 이 사람을 평가할 때 빛나거나 그러니까 빛날 광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미칠 광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는 아주 빛나는 업적을 가진 광종, 그래서 광종인데 실제로는 미칠 광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과격하고 그런 개혁을 시도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광종이 왕위를 잇게 되면서 이 사람이 생각했던 건 왕권을 안정시키려면 이 왕위 계승이랑 아주 철저하게 관련되고 분쟁도 많고 이거 주요 원인은 바로 이 호족이거든요. 호족 세력을 어떻게 우리가 제거를 하고 왕권을 안정시킬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시행을 했던 것이 바로 노비안건법이라고 호족들의 사실 세력 기반은 노비거든요. 노비들은 경제적인 기반이기도 하면서 또한 이제 요걸 통해서 만약에 무기를 쥐어주면 또 군사적인 기반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노비를 줄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사실은 이 노비라고 하는 게 숫자가 굉장히 많을 수 있는 게 호족이 불법적으로 그냥 노비를 만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것들을 검사하는 법이에요. 노비 안건법의 검은 검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애들을 검사해서 다시 양인으로 돌려주는, 해방시켜주는 법이 노비 안건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호족들의 세력 기반을 줄일 수 있고 또한 노비가 줄고 일반 양인들, 일반 평민들이 많이 늘게 되면 노비는 세금 안 내지만 일반 평민들은 세금을 내잖아요. 그래서 세금까지 국가의 재정까지 늘릴 수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법이었습니다. 이게 노비안건법 생각해두면 되고 그 다음에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또한 과거제예요. 과거제가 요때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실시되게 되는데 과거제는 사실 왕권이랑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제 자체만 보면 뭔가 유교적인 관리를 시험 쳐서 관리로 등용한다 이런 걸로 생각을 하면 왕권이랑 크게 연관이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 과거제를 실시하게 되면서 기존의 정치 권력을 갖고 있던 이 호족들에게서 좀 권력도 뺏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왕에 충성할 수 있는 신하를 뽑을 수 있는 게 바로 과거제였어요. 왜냐면 수나라 때도 처음 이제 과거제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다음 이제 송나라에서도 이제 전시제도라는 걸 만들면서 왕 앞에서 이제 시험을 치는 마지막 최종 시험을 치게 되면서 왕한테 발탁되는 초이스되는 신하들을 뽑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왕한테 굉장히 충성할 수 있는 신하를 뽑게 되는데 광종 때도 마찬가지로 과거제 시행하면서 왕이 이제 발탁하는 신하 이제 이런 개념으로 해서 굉장히 충성을 다하는 신하를 뽑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권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다음에 칭제권언하게 됩니다. 칭제권언이란 말은 두 개가 합쳐진 말이에요. 칭제라고 하는 건 황제를 칭하자 이런 뜻이고 권언은 기원을 세운다 라는 뜻인데 요때 말하는 기원은 연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사용하자 이런 뜻입니다. 칭제권언. 우리 앞으로 서경천도운동 얘기할 때 한 번 더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알아두면 좋습니다. 칭제권언이라고 하는 건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사용하자. 이거 사실은 중복되는 말인데요. 연호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황제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과 대등한 황제국이다라고 하는 아주 자주의식을 보이는 게 바로 칭제권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또한 이 노비안건법이나 과거제 실시하고 이런 개혁에 반대하는 이제 반발했던 공신 세력 그리고 호족들을 대거 숙청하게 되면서
왕권을 엄청나게 안정시켰던 사람이 바로 이 광종이에요. 그래서 이 고려 초기에 이 왕권을 안정시켜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한다면 바로 광종. 그래서 빛날 광자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뭐 사실 중간에 뭐 5대 경종, 아마 경종인 것 같은데 경종이 있었고 그 다음이 이제 성종, 6대 성종인데 우리 역사에서 보면 이 성이라고 나오는 사람, 성종이라고 나오는 사람들은 조선이나 고려나 마찬가지인데 이를 성자 쓰는 사람이거든요. 뭔가 체제를 완성시킨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조선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종 때 빼놓지 않고 같이 봐야 될 인물이 바로 최승로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개혁안을 이제 바쳐요. 이걸 이제 시무가 이제 개혁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다음에 이제 28조 28개 조항의 개혁안을 올렸다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 이제 주된 내용이 뭐 불교가 어떻느니 뭐 유교가 어떻느니 하면서 유교가 훨씬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서 유교 이념에 입각한 통치 체제 이런 걸 이제 정비하게 돼요. 그러니까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 바로 성종 때라고 보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주 불교 사상이 아주 뭐 정치적으로나 뭐 종교적으로나 다 지배를 받는 세상에서 이제는 정치 이념만은 유교를 되게 받아들이는 이런 체제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성종 때 이제 12목이라고 하는 걸 지방에 설치한 다음에 목이 좋네 하는 그쪽이에요. 그래서 지방간을 처음으로 파견했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유학을 되게 강조했기 때문에 학교 제도 이런 것도 막 정비하고 했던 것이 바로 성종 때입니다. 요거는 좀 이 관련된 광종이랑 마찬가지고 요때 상황을 좀 다룬 드라마가 있었죠? 뭐 달의 연인 보보경 심려라고. 그 다음 요 통치 체제는 다음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또 만만치 않아요.